2017년 2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영화 재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화면 속에 배우 정우 얼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과 단역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 얼굴 보이십니까?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조연과 단역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는 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 핀 야생화입니다. 이 한 송이의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잎에 맺힌 물방울까지도 아름답습니다. 하찮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사물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연과 단역 엑스트라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그 사건 속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섹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와 삶에 대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는 15살 아이, 이게 진실이라면 이 아이의 지난 10년을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살인사건의 유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일부입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 승강장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돼 있던 택시 안 운전석에서 식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 최군이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2003년 6월 김 씨가 진범으로 지목됐고 그의 범행 진술이 최군의 진술보다 범행 정황에 가까웠음에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군은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2013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12월 재심이 개시됐으며 이듬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군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던 당일 진범 김 씨는 긴급 체포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 사건의 유가족이 재심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심은 2015년 6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났고 대법원에서 그 결정을 확정 지은 시점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이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유가족이 나섰던 겁니다. 유가족이 15세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범을 잡아 단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사회정의라고 믿습니다.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재심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유가족이 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넉 달 뒤에 재심이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재심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진 데에는 유가족의 이 진정서가 있었던 것이고 유가족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유가족이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한 데에는 돌아가신 택시기사,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남편과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택시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새벽 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교대 시간을 딱 1시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손님이 많았었습니다. 가스를 2통이나 소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정 무렵에는 지방으로 장거리를 뛰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 1시경에
포장마차에서 자장면을 먹었는데 자장면을 먹은 마지막 식사 시간이 16분에 불과하더라고요. 타코미타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시각입니다. 진범은 택시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범행을 망설이면서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택시를 잡는 승객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그 진범 앞에서 차를 세웠던 겁니다. 그놈은 차에 탔던 것이고 약촌오거리 버스 승강장 앞에서 그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했었습니다. 산학금을 그날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히 살았던, 정말 노력하며 살았던 가장이 무참히 살해됐던 사건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이 죽은 택시기사의 시신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마주한 그 유가족,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잊지 못한다라고 저한테 말했었습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여기저기에서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정작 이 유가족과 돌아가신 택시기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심했죠. 너무 몰랐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이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박준영이는 이름이 알려지고 부각되지만 돌아가신 택시기사의 유가족들은 그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 됐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각성, 저는 요즘 하게 됐습니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당시 6살 김태환 군은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사건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를 종결했고 2013년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태완이 법이 통과됐으나 이 사건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에서 6살 태완이가 황산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입과 식도가 타들어갔습니다. 이날은 태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학습지 과일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뿌린 황산을 이렇게 뒤집어 썼던 겁니다. 49일 동안 이렇게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로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있을 수 있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 우리 아들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라고 호소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움직였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태안이법 때문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지금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 9일이면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재심이 확정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진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태안이 엄마의 노력 덕분에 2015년 7월 말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0일 남겨놓고 폐지됐거든요. 태안이 엄마 그리고 죽은 태안이의 노력 덕분에 약촌오거리 사건은 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뿐만 아니라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그리고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도 진범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태환이와 태환이 엄마가 실현하고 있는 이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한 장면입니다. 7번 방의 선물 많이들 보셨죠? 이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고 그 사형수의 딸로서 고통을 겪었던 그 가족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지 않았던 사람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끔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해결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약촌오구리 사건 명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구리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살인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버스 승강장 건너편 도로에 화물 차량이 한 대 정차해 있었는데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냐면 이사심센터 차량이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직원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새벽 2시에 어떻게 이사심센터 차량이 거기에 있을 수 있냐. 안타깝지만 2000년 IMF 직후였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야반 도주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자리에 이사심센터 차량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사심센터 차량 직원은 뭘 봤냐? 죽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약촌오구리 버스 승강장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약촌오구리 버스 승강장에 정차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죽은 택시기사가 배를 움켜쥐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본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한 15살 소년의 자백 내용은 어땠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약촌오구리에서 택시랑 부딪힐 뻔했고 그것 때문에 그 약촌오구리 버스 승강장에 오토바이와 택시를 각각 정차해 놓고 밖에서 싸웠다, 노상에서. 그런데 택시기사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오토바이 안장에 있던 칼을 꺼내 들고 택시로 들어가서 찔러 죽이고 나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렇게 자백했거든요.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이사심센터 차량 직원이 목격한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게 허위 자백입니다. 당시에 이 직원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만 했다면 이 사건은 재심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해결됐을 겁니다. 허위 자백임이 그때 밝혀졌겠죠. 그런데 그 목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목격자를 찾았고 법정에 나와서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일에 관여하면 손해본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나서길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설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심 청구하던 해 가장 흥행했던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법정에 나가겠다고 스스로 설득당해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설득이 안 되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봤던 그 목격자가 저희들 그 재심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6년 2월이었을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온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 15살 소년을 수사했던 경찰입니다. 법정에서 제가 추궁했죠. 그 15살 아이 때리지 않았냐고, 윽박지르지 않았냐고, 협박하지 않았냐고. 대부분 부인했죠. 하지만 두 사람 중에 한 형사가 요관방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법 감금을 인정한 거죠. 여관방에서 때렸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양심의 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 무렵 지나서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두 명의 형사 중에 한 명이 목을 매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그 형사분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냐,
제 자식 또래와 비슷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 형사는 또 막내 형사였거든요. 막내 형사가 법정에 나와서 정말 양심의 소리를 일부 하고 간 건데 이 형사가 자살한 겁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저는 이 형사가 당시 처한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내 형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을 텐데, 시키는 일을 했었을 텐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싸잡아서 비난했거든요. 싸잡아서 아주 못된 형사로 몰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비난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고 무차별적인 어떤 악의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비난 상황 속에서 이 경찰이 자살을 결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죽음에 제가 굉장히 큰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느낀 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정의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구나. 너무 정의로워 보이려고 했구나. 사람을 비난할 때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너무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